4월 제주의 하늘은 옅은 황사 현상 탓으로 잿빛으로 흐려져 있습니다. 한라산 자락 99골에 널려있는 공동묘지. 아스라이 보이는 제주시가지는 마치 초혼제의 분향 연기가 일렁이 듯합니다.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들, 45년 전 양민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나섰던 4.3 사건 진상규명 동지 회원들입니다. 이들이 찾은 곳은 이미 타계해버린 옛 동지의 묘소입니다. 세상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도 듣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야 했던 옛 동지. 7명으로 구성된 4.3 사건 진상규명 동지회는 벌써 동지 2명을 잃었습니다. 옛 동지의 묘소 앞에 선 회원들의 표정은 아직도 미완으로 남아있는 4.3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가 확연합니다. (1960년) 이승만 정부의 3.15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의 반발은 거세졌고 결국 4.19 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독재와 부정, 부패의 시대를 청산하고 이 땅의 민주화를 실천하기 위한 학생과 시민들의 열망이 분출된 것입니다. 4.19 혁명의 열기는 제주에서도 활화산처럼 뜨거웠습니다. 이 무렵 제1회 법학과 학생 7명은 4.3 사건 진상규명 동지회를 결성합니다. 고순화, 고시형, 박경구, 양기혁, 이문교, 최만화, 황대장. 거창과 산청 등 국가 권력에 의해 양민 학살이 이루어졌던 지역에서의 진상규명 논의가 활발해졌던 것도 동지회의 결성을 촉발하는 요인이었습니다. 4.3 이후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한이 있어도 호소할 길이 없었던 그때 1960년 5월 이들이 제주 신보를 통해 발표한 성명서는 4.3의 참상을 폭로하고 야만적인 총칼에 무참히 쓰러져간 원혼의 무죄임을 증언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담았습니다. 10년 이상 장기 집권해온 자유당 하에서 빚어졌던 각종 인권 유린 사건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일이 하나고, 두 번째는 학생들이 주동해서 국민의힘에 의해서 4.19 혁명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국민적 열망을 통일운동으로 접목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큰 두 가지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인권의 문제인데, 제주 4.3의 문제가 인권의 문제로서 가장 현대사에 큰 장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4.3의 문제가 진상규명되지 않고서는 그 자유당시 묻혀졌던 여러 가지의 그 인권 유린 사건이 밝혀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과, 두 번째는 이를 기반으로 해서 그때 4.19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통일 열망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를 집결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배경이 깔려 있었습니다. 4.3 사건 진상동지회의 목표는 사건의 죄악상을 밝혀내서 역사의 교훈으로 삼자는 것과 양민학살과 방화를 자행한 주동자를 가려내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자는 것. 그래서 억울하게 죽어간 원혼을 위령하고 유족을 위로하자는 데 초점이 두어졌습니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올곧은 역사를 정립하려는 이들의 의지는 젊은 열정과 순수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4.19가 나면서 이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4.19가 이제 나서 모든 사회적인 그 억눌렸던 그 욕구 불만이 터질 때 제일 최초로 일어난 게 거창 양민 학살 사건, 그 신원면 면장 그 불태워버리는 사건이 그 사회적인 문제가 됐거든.
그러니까 그거보단 더 심각한 그 제주 4.3 문제는 계엄령 하에서 계속 시달려왔던 억압되어 왔던 도민들이니까 이런 뭐에다가 누구가 뭐 나서거나 그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으면서도 이걸 할 그런 뭐가 아니었으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건 뭐 이거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 자연 발생적으로 이제 그런 것을 뭐 하게 된 거죠. 뭐 젊음이 열정이죠. 열정이고 불의 같은 것은 젊으면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그 대승적으로 아마 그런 게 일기투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른 일을 하는 데는 바르게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생각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활동은 처음부터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제주 신보의 동지회의 결성 기사가 보도되자 당시 이모 경찰국장은 공산당을 경계해야 한다는 말로 4.3 진상규명운동을 바라보는 경찰의 시각을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4.19 혁명으로 사회 전반의 상황이 바뀌고 있었지만 4.3 진상규명은 여전히 한계를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학교에서 뭐 교수님들이라든지 주변에서 친족분들까지도 4.3 사건 진상규명운동이라고 하는 일 자체가 마치 친북적인 행위처럼 그런 인식을 했기 때문에 말리는 사람뿐이었고 그게나 뭐 격려를 하거나 협조해주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던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대단히 서글펐던 현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학생이어서 그런지 학생들이 하는 일에 사회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뭐 적극적으로 하거나 도와주질 않았던 거거든 맛이. 그러면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지금 얘기로만 떠들고 있는 이 피해 참상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이라도 한번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강행해가지고 우리가 도보로 일주도로변만이라도 이런 피해 상황을 알아보자 해가지고 이 출발했던 것이 이런 상황에서도 4.3 사건 진상규명 동지회는 서해선을 따라 애월에서 조천까지 4박 5일에 걸쳐 도보로 제주도를 일주하며 조사 활동을 벌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사건이 발생한 지 10여 년 남짓한 기간이어서 도민들의 생생한 증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을이 불태워지고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총살당한 부모 형제와 이웃들의 이야기. 총살 현장에서 죽은 듯이 쓰러져 있다가 살아 돌아온 생존자의 증언. 온 가족이 몰살당해 대가 끊겨버렸다는 어느 집안의 한 맺힌 내력 등 주민들의 증언은 끝도 없었습니다. 북촌 사건 요즘 다 밝혀졌습니다만은 근데 이 발발이 무장봉기가 됐든 또는 뭐 다른 이념적인 문제가 됐든 그건 불문하고 그 진압 과정에서의 그 참상이라고 하는 건 저희들이 누구나 인정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힘 대 힘이 대결이라고 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전쟁 상태 이런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또 애꿎게 뭐 많이 듣는 이야기들입니다만은 뭐 낮에는 대한민국, 밤에는 인민공화국 하는 그런 상황 자체에서 억눌린 것은 우리 양민들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했죠. 4.3 사건 진상규명 동지회를 바라보는 주변의 시각은 곱지 않았지만 이들의 활동은 당시 제주 신보의 지원에 힘을 얻었습니다. 제주 신보의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였던 신두방 전무는 이들의 활동을 지면을 통해 보도한 것은 물론 광고면을 무상으로 할애해서 호소문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제주 사회 이슈화를 시켜가지고 피해자라든가 유가족이라든가 도민이라든가 울분을 느끼는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 제1차적인 우리 목적이었거든 맛이. 그래서 이제 그 제주신문의 그 신두방 씨가 그 전무를 하시고 할 때 뭐 학생들이 돈도 없으니까 이 양반이 협조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 제주신문 그 5단통
그 성명서도 내고 동참도 호소하고 그래 봤는데 성격이 강직하고 의협심이 강했던 신두방 전무는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4.3의 진상 규명 운동에 공감하고 신문사 차원의 규명 활동에도 나섭니다. 동지회가 결성된 다음 달인 6월부터 제주 신보는 기자들의 특집 대담을 시작으로 4.3 진상 규명을 위한 기사를 발굴하고 보도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특히 국회에 양민학살 진상조사단이 구성되고 제주 방문이 예정되자 신문사 자체적으로 양민학살 진상규명 신고서를 제작해 도민들로부터 피해 신고를 접수하는 등 신두방 전무의 역할은 돋보였습니다. 신두방 전무는 상당히 압이 차고 거침없이 아주 그 야당적인 그런 성격을 늘 가져서 뭐 행동 하나하나에도 항상 그렇게 그런 성격으로 일관하는 그런 성품이죠. 소위 그 4.3 사건에 대한 말하자면 그 진상을 밝혀야 되겠다. 이제 그 죄악상을 그 당시에 그 10년 전에 그 죄악상을 지금이 바로 밝혀야 되겠다는 것을 그 양반이 그 편집국에다 지시를 하고 그걸 막 그냥 그런 식으로 이제 강화를 했죠.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그 당시 편집국장으로서는 그걸 안 될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 지금 그 내용은 뭐 되게 아시니까 그 다음부터 매일 지면에 적어도 그 4.3 사건에 대한 그 죄악상이라든가 이렇게 함과 동시에 그렇게 해서 그것이 중앙까지 또 반영이 돼서 국회 조사단이 이제 왔어요. 당시 제주 신보의 기사는 10년 만에 들추어지는 죄악사란 표제를 비롯해서 내가 죽거든 하늘 높이 태극기를 달아달라는 어느 면서기의 유서 등 신고서에 담긴 내용을 소개하면서 진상 규명의 당위성을 담아냈습니다. 총살 현장에 남겨진 성산면 사무소 박모석이의 유서. 남로당의 이름을 올렸었다는 죄. 그는 자수했고 면석이로 채용됐지만 군인에게 체포된 이후 죽음을 감지하고 이 유서를 썼다고 기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태극기를 휘날려 보지도 못하고 죽게 됐다는 절박한 심정과 해마다 죽은 그날이 돌아오면 태극기를 하늘 높이 달아달라는 애절한 소망을 담은 유서 내용이 실렸습니다. 4.3 당시 사상은 제주도민들에게는 그리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남로당에 가입했다는 문건이 드러나서 탈퇴운동을 벌이기도 했고 그 일로 해서 나중에는 희생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성산면 박모석이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로당에 자신 이름이 올라서 결국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자신이 결백을 증명하려고 태극기를 휘날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유서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4.19 직후 4.3 진상규명 과정에서는 이와 같이 많은 증언과 자료들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4.3 사건 진상규명 동지회와 제주신보사가 진상규명 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는 6월에 제주를 방문한 국회 양민학살 사건 진상조사단의 학살 근거 자료로 제출될 만큼 두드러진 역할을 했습니다. 최천 의원을 단장으로 한 국회 진상조사단은 제주도 의회 의사당에서 유족들의 증언을 청취하고 양민학살의 진상을 파악합니다. 이때 동지회의 고순하 회장과 제주신보 신두방 전무가 증인으로 나서 학살 당시의 불법성과 잔인성을 폭로하고 보상특별법의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증언 청취는 6시간에 그쳤고 불과 닷새에 걸쳐 조사한 피해 실태만을 근거 자료로 채택함으로써 부실한 진상조사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진상조사단의 최천 단장은 제주경찰국장으로 재임한 전력이 있는 데다 4.3 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발언으로 제주도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이에 대해 신두방 전무는 국회의원들을 향해 이곳에 못하러 왔는가? 국회가 그렇게 헛짓을 하는 곳이냐고 따지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뭐
선친께서 워낙 떳떳하게 뭐 당신 말 맞다나 부정이나 어떤 그 불의에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이런 강직한 성격에다가 항상 말하는 것이 나는 정의당원이다. 야당 당원이 아니라 정의당원이다 하고 항상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거는 현 정부에 대해서 잘하는 것인데 안 되는 거는 죽어도 안 되는 것이다.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이런 워낙 너무나 강직한 것 때문에 그 성격으로 그 적대시되는 이 상대들도 많았었고 때에 따라서는 그럼으로 인해서 모략도 많이 받고. 국회 양민학살 사건 진상조사단은 제주도민 1878명이 학살당한 것으로 임시회에 보고했는데 당시 속기록에는 기간이 짧고 조사 인원이 부족해서 명확한 조사를 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실조사와 국회의 어정쩡한 태도는 재경 제주 학생들의 시위로 이어졌고 정부로부터 재조사 약속을 얻어내기는 하지만 결국 다음에 발생한 5.16 군사 쿠데타로 무산됐습니다. 취재팀이 찾은 국회에는 어느덧 봄 기운이 무르익고 있었습니다. 탄핵 파동과 총선 전국으로 텅 빈 듯한 국회 마당에 일렁이는 바람도 봄빛이 물씬합니다. 국회 헌정기록보존소 지하 창고에는 45년 전 제주 신보사와 4.3 사건 진상규명 동지 회원들이 도민들로부터 받았던 신고서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유 없이 총살했다. 그래서 억울하고 원통하다. 유족들이 피눈물로 써낸 양민학살 진상규명 신고서에는 대부분 이 같은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마을별로 총살당한 주민의 명단을 기록했거나 우편을 통해 제주 신문사로 접수한 신고서들. 빨갱이로 몰려 억울하게 죽었다. 혹은 끌려간 이후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도민들의 낸 신고서의 사연은 다양합니다. 또 학살한 이유를 밝혀줄 것, 빨갱이의 누명을 벗겨달라, 학살 책임자를 처벌해달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신도방 전문은 신고서를 접수하고 곧바로 학살자에 대한 고발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에 고발한 첫 학살자는 4.3 당시 외도지사에 근무했던 경찰관 2명으로 노인과 영아를 포함해서 일가족 10명을 학살한 혐의입니다. 이어서 또 다른 학살 책임자였던 예비역 해병 중장인 신모 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피해 신고 접수와 후속 처리에도 남다른 관심을 보였습니다. 만약 이때 4.3 진상규명 작업이 정부나 민간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보다 명확하게 진상을 밝혀내고 제주의 현대사를 정립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뭐 요즘 다 돼가지고 인권이 문제가 아니고 근데 생존이 문제를 제주도민에 들여가져야 된 거기 때문에 뭐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전혀 그런 것은 누군가가 밝혀야 된다. 그때 밝혀졌으면은 기간도 12년밖에 안 지났고 또 수만 명이 살아있었다 아닙니까 그때는 연령으로 볼 때도. 그러면 실체적 진실은 더 밝혀졌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군사혁명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한 30여 년 동안 침묵을 시켜버리는 침묵이 세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듬해인 1961년 5월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한 군부의 쿠데타가 성공하면서 한창 무르익었던 4.3의 진상규명 논의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군부 세력은 반공을 국시의 제1위로 삼고 반공 태세를 강화하면서 4.3은 침묵의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4.3 진상규명운동에 나섰던 진상규명동지회원과 제주신보 신도방 전무는 반국가 단체 구성 혐의로 구속되는 등 이들에 대한 탄압이 시작된 것입니다.
5.16 쿠데타가 발생한 며칠 뒤 당시 제주도의회 의장이었던 신두방 씨는 신문사 전무 시절에 4.3 진상규명운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군 보안대에 연행돼서 구속됐습니다. 5.16을 맡게 되니까는 당시에 이제 현직 도의회 의장이었었는데 포고령에서 도의원 지방자치 해산됐고, 그래서 5.16 나서 바로 일주일 5일쯤 된 것 같아요. 그 난곡면학교 앞에서 보안대에 연행돼서, 그래서 모슬포 분견대를 거쳐가지고 한 10일 만에 이제 제주경찰서로 와서 구금됐는데 무조건 용공으로 먼 거죠. 실제적으로 그 용공이라는 것이 따지면은 요즘이야 뭐 틀려졌지만은 그 당시는 양민학살 진상규명이니까 곧 군에 대한 반발, 정부에 대한 그 반발하느냐 이런 데서 친북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대문에 가서 1년 동안 있으면서도 옥중 생활은 한 2, 3개월 한 것 같아요. 나머지는 거기서 얻은 지병 때문에 서울대학병원의 병보석으로 쭉 있다가 관할범으로 해서 경영재판소에서 관할범으로 해서 제주지법에 와서 무죄 받고. 신전무의 아들인 신수용 씨는 당시 해병 중위로 제주계엄사무소의 홍보처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른바 군사혁명 추진을 저해하는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자로, 아들은 계엄사무소의 간부라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빚어낸 것입니다. 중위로서 제가 제주계엄사무소에 공보처장도 했었고 또 치안처장도 했었고, 조금 에피소드적인 얘기지만 제가 그 공보처장 겸 치안처장을 할 때는 선친이 여기에 그 제주 유치장에 있을 때입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면은 수감자 보고를 하는데, 제가 이 후방계엄사령부 치안처로 보고를 하는데 매일 아침 8시 정각, 과업 끝나는 오후 5시 정각에 수감자 보고를 하는데, 제가 신두방 외 몇 명, 아침에도 신두방 외 몇 명, 저녁에도 신두방 외 몇 명, 아들이 입으로 아버지 외 몇 명 수감자 보고를 계엄사무소 여기 해체될 때까지 제가 그것을 하면서 옆에 사람들도 정말 이거 이 다음에 뭐 무슨 소설이나 써야 될 일이야 이런 그 일이가 있었는데. 대전에 있는 정부기록보존소 지하 서구입니다. 이곳에는 4.3 진상규명운동을 벌이다가 옥고를 치렀던 신두방 씨의 재판 기록도 보존되고 있습니다. 신두방 씨는 특정 범죄 처벌에 관한 임시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른바 반국가 단체를 구성하고 4.3 사건의 진상규명 활동에 대한 지원과 신문 보도를 통해 용공의식을 고취시켰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4.3 당시 군경의 공비토벌작전을 양민학살인 것처럼 위장 선전선동했다고 공소장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4.3에 대한 검찰의 시각이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광주고등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연행된 지 1년 2개월 만의 판결입니다. 신두방 씨는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했지만 옥고를 치르면서 얻은 지병으로 4.3 진상규명운동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끝내 타계한 것입니다. 몇 대 후손이 되더라도 기록은 물론 내가 무죄를 받았지만은 자꾸 이 틀려나가는 그 생활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몇 대 후손이 이게 잘못돼 가지고 우리 몇 대 선조가 뭐 이러이러해서 용공행위를 하다가 쑥대밭이 돼서 집안이 그냥 풍지박살났다, 이런 식으로 이게 역사가 와전될 수도 있다. 그런 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국가에서, 당에서 내가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을 얼마라도 받았다 해버려야 그 기록은 곧 영구히 내가 나쁜 짓을 안 하고 바른 일을 했다라는 후손들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해서 굉장히 기관에서 탄압도 하고
그랬는데도 끝까지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시다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만뒀는데 지금은 대학 강단에서 언론학을 강의하고 있는 이문교 씨도 쿠데타 발생 다음 날 대학생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돼 옥고를 치러야 했습니다. 옥고는 물론 군대 시절이나 사회생활에도 연좌제의 꼬리표가 어김없이 그의 뒤를 따라다녔습니다. 5월 17일 날 구속이 돼가지고 6개월 동안 제주경찰서 유치장을 통해서 서대문 형무소까지 영어 생활을 했는데, 특히 그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 조사관들이 초점을 두는 것은 배우는 누구냐, 그리고 이문교에 대한 그 이념적 성향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때 했던 성명서 발표라든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진상규명 운동을 했던 일들 자체가 적에게 이익을 주는 일이 아니냐 하는 시각에서 보았기 때문에 하루에 나가서 하루 종일 조사를 받더라도 쉴 새 없이 강요하고 질문을 강요하고 심지어는 구타도 하고 그런 행태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서대문에서 이제 석방된 후에 군대에 입영을 해서 군복무를 하는 과정에서도 사후 감시랄까 사찰이 계속돼서 일체의 동향 감시를 하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언행에 대해서 일일이 체크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고, 나머지 진상규명 동지 회원들도 차이는 있지만 4.3 사건의 진상을 조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온갖 고초를 겪었습니다. 정부의 4.3 진상보고서 채택이나 대통령의 공식 사과도 듣지 못한 채 고인이 돼버린 박병구, 황대정 씨 역시 정부 권력의 피해자입니다. 우리는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혐의자로서 뭐 사단 방첩 때 거치고 협검해서 한 번쯤 조사하고 두었다가 그냥 풀어버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신원조회난 같은 데 보면 뒷면에 이 범죄 유무 같은 것도 아니고 기타란에, 다만 기타란에 반국가단체 조직 혐의 있음 해가지고 딱 그것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모든 사회생활 하는데 제약을 받고 어디 주소를 이전하거나 딴 데 옮기면은 뭐 주소지 그 정보계통으로 이제 그 이첩이 돼가지고 계속 쫓아다니는 거지 뭐. 그런데 저는 그 후에 계속해서 수배 학생이랄까요. 그래서 학교는 다니면서도 일단 수배자 입장에서 이제 지냈습니다. 마포 경찰서에서 형사가 우리 임원 집에 있었는데 임원 집으로 와가지고 3번 왔다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논산훈련소 기간이었는데 훈련을 마치고 기성부대에 배속된 다음에 제가 그 전방 예비사단, 교육사단 거기에 그 교육계를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방첩대에 그 연행이 됐죠, 이 문제. 그래서 방첩대에 가가지고 모든 걸 진술서를 썼는데 뭐 그 어떤 억압받은 사실은 없고 그 순수한 그 제 마음 있는 그대로를 표현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방첩대 자진 그 출두 그 통지서를 받고 그 서약서도 쓰고. 근데 그 조사 과정에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그 배우자를 밝혀내려고 굉장히 온갖 힘을 썼습니다. 근데 사실상 저희들은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배우자를 나타낼 수가 없었고 순수한 우리 학생들 자신이 이견을 같이 하는 일로 그렇게 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주도에서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제주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 그리고 1954년 9월 21일까지 있었던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희생되었습니다. 저는 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10월 노무현 대통령은 4.3과 관련해 과거 정부의 잘못을 공식 사과했습니다. 비록 4.3 사건 진상규명동지회나 신두방 씨의 진상규명운동은 쿠데타에 묻혀 그 의미를 잃었지만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이끌어낸 씨앗을 뿌렸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이들이 혼신을 다했던 결코 헛되이 할 수 없는 4.3 진상규명운동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제주도민들의 억울한 희생, 그 원인과 정부 권력의 부당함을 밝혀내고 올곧은 역사를 세우려 했던 그들의 열정은 아무리 세월이 지났다 해도 외면돼서 안 되고 당연히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 사건에 대해서 문헌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용기 있는 용감한 일이었고 제주가 오늘날에 있는 데에 대해서 커다란 기여를 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이분들도 4.3의 명예회복 혹은 또 보상 문제까지 간다면은 그 문제와 관련시켜 가지고 이분들의 명예회복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4.3 운동사에 있어서도 제대로 위치매김을 갖다 해야지만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들의 4.3 진상규명운동은 또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웠던 민주화운동의 차원이었던 만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법률에 따르면 민주화운동에 대한 개념을 정의를 하기를 정부 수립 이후에 한국의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 활동했던 그런 운동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3 같은 경우는 그 법률의 정의를 적용하기 하는데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4.3의 진상 규명과 그다음에 4.3과 관련돼서 활동했던 이 시기 자체가 4.19 시기인 1960년대 초라면 이것은 당연히 법률상으로 보나 그다음에 그 성격으로는 보나 이것은 민주화운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됐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4.3 진상규명운동은 인권과 평화 그리고 통일을 향한 제주도민들의 순수한 열정에서 출발했습니다. 동지회는 당시 4.3 진상규명운동과 함께 평화 통일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통일운동으로 승화시키려는 작업을 시도했었습니다. 이 4.3 사건 진상규명 동지회를 만들어낼 때에 한운회라는 조직이 있거든요. 동시에 이루어진 겁니다, 사실.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이것은 남과 북이 갈라짐에 따르는 비극이다 라는 생각도 있었던 걸 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통일로 가야 된다. 그 통일은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평화 통일로 가야 된다. 그것이 얼마나 호응을 받을 것이냐 한번 발표를 좀 하자. 이렇게 해서 중앙극장에서 범도민적으로 통일 공청회를 했던 겁니다. 1970년대 말에 소설가 현경 씨가 순위 삼촌을 발표한 이후 4.3 진상규명운동의 불길이 당겨졌고 결국 정부는 지난해 진상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4.3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제주도민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4.3 진상규명운동의 정신은 평화 통일을 향한 운동으로 승화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껏 인권과 평화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의 명예를 드높이면서 제주도민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재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역사적 의미는 이것은 궁극적으로 남북한의 이 화해 운동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분단 해소 과정에서 명백한 진상 규명과 명백한 피해 사실과 가해자에 대한 규명과 화해 과정이 같이 간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 4.3 운동도 물론 많은 진척을 이루긴 했습니다만 성격 규정과 진상 규명에서 다소의 미흡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역시 한국 전쟁 전반에 있었던 학살 사건과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다. 제주도의 문제로서는 절대로 해명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주도가 이쪽에 보면 형의 입장에서, 마청의 입장에서 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다른 지역에도 관심을 가지면 오히려 제주도 문제도 더 잘 풀려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4.19 때 당시의 그 운동의 의미는 이것이 4.3 문제를 전국화시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되면서 발전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4.3은 우리에게 많은 과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미완의 보고서로 불려지는 4.3 사건 진상 보고서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 땅에서 4.3과 같은 참극의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역사의 교훈으로 정립하는 과제도 중요합니다. 이 4.3 진상조사 보고서에는 그 권고 의견이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권고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고 그 밖에 그 건의사항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아주 짤막한 형태의 어떤 것이 알려져 있는데 그건 사실은 너무 형식적인 거고 전체적으로 볼 때 국가가 뭘 반성해야 될지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국가 권력이 뭘 잘못했는지 이것도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좀 치명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최근 교육부의 문서 파동에서 보듯이 4.3 운동의 성과에 대한 논의와 변화는 제주 사회에서만 이루어지고 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살과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 4.3이 줄 수 있는 교훈은 없는 것인지, 이 같은 고민은 4.3 운동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곧 세계와의 연대를 통해 평화 질서를 위협하는 국가 권력에 대한 방어망을 구축하고 지구촌의 평화 시대를 열어가는 시발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만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고 오키나와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아시아라는 지역 전체를 갖다가 엄습한 냉전의 하나의 커다란 희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분들이 전쟁이나 혹은 전쟁 상태에서 빚어지는 대립 속에 다시는 살고 싶지 않다. 이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권을 논할 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인간의 생존입니다.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전쟁, 폭력의 문제. 이것을 어떻게 제거하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주분들은 특히 4.3과 같은 사태가 다시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동아시아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제주의 4.3의 희생이라는 게 제주에서 고유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와 연관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동아시아가 전체로서 평화로운 지역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또한 여지껏 풀리지 않고 있는 수형자에 대한 명예회복의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 제주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후유장애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절실합니다. 아직도 그 피해 가족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상처난 사람들이 아직 치유를 안 돼서 병상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부모를 잃고 살 곳이 없어서 헤매서 지금 해외로 나가거나 육지로 나가서 지금 소식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4.3 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의 명예회복은 과연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하는 문제. 반세기 동안 제주도민을 올감했던 빨갱이란 누명이 벗겨지지 않았다면 4.3 진상보고서 채택이나 대통령의 사과는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4.19 직후에 이제 5.16이 터져가지고 우리나라는 정말 극우 반공 체제로 돌입하지 않습니까? 인권이 탄압이 되고 평화가 무너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4.3 유족들은 유족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빨갱이로 몰렸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적극적으로 항쟁한 사람이나 독재에 대해서죠. 소극적으로 항쟁한 사람들까지도 모두 빨갱이로 몰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당히 민주화가 진전되지 않았습니까? 지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요, 바로 이 빨갱이로 낙인 찍혔던 그 후손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님은 이런 사람이 아니다. 빨갱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낙인을 스스로 벗어내야 되고, 그다음 주위의 우리들도 적극적으로 이런 빨갱이라는 딱지를 걷어내는 일에 동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 역사에 진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4.3 사건 진상규명 동지 회원들은 45년 전에 걸었던 학살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2명의 동지를 잃은 아픔도 크지만 그때 생존해 있던 4.3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 4.3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수많은 증언자들이 유명을 달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쿠데타로 물거품이 되지만 않았어도 그때 다하지 못한 아쉬움도 가슴을 짓누릅니다. 그러면서도 최근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4.3 진상규명운동에 대한 성과의 분배나 상품화를 조심스럽게 경계합니다. 4.3에 관한 한 순수성이 가장 우선돼야 할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4.3 진상규명이 일단락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일부에서 너무 공적주의적 사고들이 있는 건 아닌가. 또 잘못하면은 대중영합에 휩쓸릴 가능성도 있다. 이 문제는 그 4.3의 문제는 어떤 브랜드화되는 게 아니고 정신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공적에 치중되는 문제가 아니고 제주도민의 정신의 결합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운동과 관련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그런 분야에서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해마다 제주의 4월은 일렁이는 봄빛으로 싱그럽습니다. 4.3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가 이루어지고 첫 번째 맞는 사상. 그래서 그 의미는 더욱 커 보입니다. 화해와 상생, 인권과 평화, 통일의 새날을 기다리는 제주도민들의 가슴엔 벅차오른 감격이 넘실댑니다. 하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4.3의 과제다. 오늘에 와서 4.3 사건 진상규명 동지회는 제주신보 신도방 전모를 떠올리는 것은 미완으로 남아있는 사상. 다시 시작해야 할 4.3 진상규명운동은 제주도민을 향한 순수한 열정만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올곧은 역사, 인권과 평화를 지향하는 제주도민들의 정신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